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치에 따른 욕망. 저번 시간까지 가족 전체에 대한 욕망을 살펴보았죠. 정신적인 욕망은 가족 전체의 욕망이 될 수가 있죠. 또 위치에 따른 욕망이 있죠. 가족 내에도 위치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은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이다. 집단에는 위치가 있고 위치에 따른 역할이 있다.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의 위치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자녀의 위치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다르다. 자녀의 역할이 있고 부모의 역할이 있는 거죠. 남편의 위치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아내의 위치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역할은 다르다. 그렇죠. 형제 자매 사이에도 저마다의 위치와 역할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위치가 생겨나고 그 위치에 따른 역할이 절로 생겨나죠. 그래요. 가족을 유지할 책임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있는데 자녀가 일할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여 일하기 전까지는 부모는 자녀에게 소비 대상을 제공하고 보살필 사명을 갖게 된다.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요. 충분히 자라서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죠. 절로 그러한 거죠. 소비 대상을 구하는 활동이나 자녀를 보살피는 활동이나 모두 일이니 부모 둘이서 소비할 수 있을 만큼만 일해서는 가족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죠. 앞에서 설명했죠. 이러한 관계는 세월이 흐르면 뒤바뀐다. 나이가 들면 부모는 일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자녀가 일할 수 있게 된다. 성인이 된 자녀는 마음에 드는 이성과 함께 살며 독자적인 가정을 꾸리게 되며 자녀를 갖게 되면 자연히 부모가 된다. 그래요. 독립할 수가 있는 거죠.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또 살펴봐야 되겠죠. 독자적인 가족을 꾸렸다고 하여 이전의 가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니 두 가족에 소속된 것이 되며 그렇죠. 기본적으로 세 가족 이상과 관계를 지니게 된다. 독자적인 가정을 꾸렸다 해서 이전의 가족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속된 가족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세 가족 이상과 관계를 지니게 된다 알 수 있는 거죠. 이전에 소속된 가족은 두 개, 또 배우자의 가족은 또 관계가 있는 거죠. 가족 소송원이 가족이 되는 거죠. 남편이나 아내는 가족 소송원이잖아요. 가족 관계에는 소속된 가족과 가족 소속원이 가족으로 나누어진다. 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독립적인 가족을 꾸렸다고 하여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고 하여 이렇게 정리했겠죠. 예전의 부모 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소속된 가족은 두 가족이 된다. 그렇죠. 배우자의 가족은 가족 소속원의 가족이니 소속된 가족은 아니지만 관계를 지니게 된다. 그렇죠. 관련된 가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그러면 소속된 가족과 가족 소속원의 가족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형제 자매가 있는데 형제 자매가 독립된 가족을 꾸리면 형제 자매의 가족도 소속된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소속원의 가족이니 관계를 지니게 된다. 그래요. 형제 자매가 없으면 관계가 있는 가족 수는 세 가족이고
새 가족이 기본적으로 생기죠. 이전에 소속된 가족, 이전부터 소속되어 있던 가족, 또 새로 생긴 가족, 배우자의 가족, 형제 자매가 있고 형제 자매가 독립적인 가족을 꾸리면 관계를 지니니 가족 수는 세 가족 이상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가족, 다섯 가족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가족 소속원이 가족이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가족 소속원이 가족이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세월이 흐르면 그냥 그래요. 조카의 가족도 생길 수 있잖아요. 친척이 되는 거죠. 소속된 가족을 유지하는 데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 책임감을 느낀다. 따라서 자녀가 독립하더라도 부모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 새로운 가정을 꾸려서 독립하더라도 책임감을 느끼겠죠. 여전히 가족이니까. 반대로 가족은 소속된 가족은 아니니 소속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낀다. 즉 책임감의 순서는 자연히 소속된 가족 소속원의 가족이 되며 실제로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이 오면 그러한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되는데 실상 큰 부자가 아니라면 가족 소속원의 가족에게까지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형제 자매의 가족까지 잘 책임지지는 않죠. 느끼는 책임감이 다른 거죠. 소속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가족 소속원의 가족에 대해서 느끼는 책임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더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분가한 자녀가 도움을 줄 여력이 전혀 없는데 부모가 자녀의 도움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을 수 있다. 그렇죠.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죠. 자녀도 도움을 줄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가 죽게 내버려 두진 않죠. 방법을 찾겠죠. 그 경우에는 부모의 가족과 자녀의 가족이 함께 살며 비용을 줄이게 된다. 부모와 자녀의 가족이 함께 합치겠죠. 그런 경우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다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 경우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1년에 1천만 원이고 부모가 자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천만 원을 부모에게 이전하게 된다. 그래요. 부모 1천만 원을 요청했을 때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요청했을 때 자녀는 1천만 원을 이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모가 만일 700만 원을 필요로 하고 가족 소속원의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나머지 300만 원은 가족 소속원이 가족에게 이전될 수 있다. 부모가 7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가족 소속원이 형제 자매가 3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또 300만 원을 이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00%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통상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런지 살펴봐야 되겠죠. 책임감이 커질수록 이전되는 소비 대상이나 소비 대상과 교환이 가능한 화폐와 같은 수단의 양은 커진다. 이 그래프 표시하면 단 것 같다. 소득이 커질수록이죠. 맞죠. 이 책임감이 커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전 가능한 화폐량이 있어요. 그 책임감이 커져요. 이전 가능 책임감이 커질수록 이전 가능한 화폐량은 커지죠. 책임감이 적어요. 책임감이 한 50% 정도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임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100%고 형제자매에 대한 책임감은 좀 떨어지죠. 한 50% 가정하면 형제자매가 300만 원을 요청을 해요. 300만 원 남아있어요. 근데 책임감이 떨어져요. 그러면 300만 원을 다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50만 원만 이전할 수 있는 거죠. 그 경우 이제 책임감을 50%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한 소득이 클수록 이전 가능한 화폐량은 커진다.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렇죠. 소득이 커지면 이전 가능한 화폐량도 커지겠죠. 근데 이렇진 않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정 정도는 이전 불가능하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요. 식을 잘못 쓴 거죠. 이렇게 돼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책임감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죠. 부모 자녀에 대한 책임감과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감은 다르다.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100%라고 가정하고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감이 50%라고 가정하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1000만 원이 있는 이가 있는데 부모가 어려운 처지에 있어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응? 부모가 1천만 원 요청할 수도 있고 500만 원 요청할 수도 있다. 그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녀는 부모의 요청을 100% 받아들여 1천만 원을 요구하면 1천만 원을 이전하고 500만 원을 요구하면 500만 원을 이전한다. 책임감이 100%니까 여력이 있으면 다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력이 없으면 안 되지만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부모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형제 자매가 1천만 원이나 500만 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고 가정하자. 50% 책임감을 느끼는 이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전액 지원하지 않고 500만 원이나 250만 원을 이전한다. 그렇죠. 다 지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책임감 때문에 그러하다. 책임감을 다르게 느낀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죠. 즉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액과 지원하는 금액을 통해 책임감을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책임감은 여러 가지로 측정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 요청한 금액분의 이전한 금액 곱하기 100% 500만 원을 요청했는데 25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느낀 책임감은 뭔가요? 5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00만 원을 요청했는데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면 책임감은 어떻게 되나요? 10% 이렇게 되는 거죠. 100%는 이제 1로 표시되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이제 퍼센티지로 표시하는 거니까. 그 말은 또 뭐 어떻게 되나요? 책임감은 이제 0에서 1로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0%에서 100%로 표시할 수 있고. 근데 이전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100%를 쓰면 안 되는 거죠. 100% 그러니까 1을 써야 되는 거죠. 0에서 1. 이전한 금액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구하나요? 쉽죠. 곱하기 정도. 곱하기 나누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죠. 요청한 금액을 그래요. 곱하면 되죠. 넘긴다 하죠. 이전한 금액은 책임감 곱하기 요청한 금액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전한 금액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과 요청한 금액을 알면 책임감은 금액을 통해서 구할 수 있고, 주의할 점은 도움을 주는 이가 100%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경우 위식이 성립하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위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제 자매가 요청한 금액이 300만 원인데 도움을 주는 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150만 원 밖에 없는데 150만 원을 이전한다면 책임감은 100%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은 사람의 심리 상태 중에 여러 가지를 수식으로 한 형태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남은 여력이 10만 원이 있는데 형제 자매가 100만 요청해요. 10만 다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형제 자매에게 100% 그래요. 책임감을 느낀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기본 금액에서 이제 비례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래프가. 그래요. 일단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요. 아니면 좀 표시할 수도 있겠죠. 이전 가능한 금액이 0원은 아니다. 아무리 여력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이렇게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요. 여력이 150만 원 밖에 없는데 150만 원 이전하면 책임감은 100%가 된다.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75만 원 이전한다면 책임감은 50%가 된다. 그 식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청한 금액이 이전 가능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전 가능한 금액을 중심으로 책임감을 측정해야 한다. 이런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 한식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 이전 가능한 금액분의 이전한 금액 곱하기 100%. 이전한 금액은 책임감 곱하기 이전 가능한 금액. 이전한 금액을 구해야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책임감을 살펴봤고 또 다른 경우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이 1천만 원이 있는 애가 있는데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100%이고 형제 자매에 대한 책임감이 50%라고 가정하자. 부모가 600만 원의 도움을 요청하고 형제가 400만 원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가정하자. 그래요. 위식에 따르면 그러한 요청을 받은 이는 부모에게 600만 원을 이전하고 100% 책임감 100%인데 부모가 600만 원을 요구했어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요. 책임감 곱하기 요청한 금액이 되죠. 100%니까 1을 곱하는 거죠. 600만 원 되잖아요. 형제에게 200만 원을 이전하여 200만 원이 남게 된다. 400만 원을 줄 수 있지만 책임감이 50%라는 거예요. 그래요. 책임감 곱하기 요청한 금액을 하는 거죠. 0.5 곱하기 요청한 금액. 400만 원 하면 200만 원이 되죠. 앞에서 얘기를 했죠. 이때 자선단체에서 가난한 이를 돕기 위한 기부금을 요청했다고 가정하자. 근데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얼마 달라고. 그러면 무엇을 떠올릴까요? 그런 도움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식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하여 1%의 책임감을 느낀다고 가정하자. 그 경우 그 사람은 2만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게 된다. 요청한 금액, 이전 가능한 금액이죠.
200만 원에서 책임감을 곱하면 되니까 2만 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금액을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형제 자매가 예를 들어서 책임감, 형제 자매에 대해서 50% 책임감을 느껴요. 근데 어떤 자기 형제 중에서 아주 부자가 있어요. 이 경우 예를 들어서 형제가 3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요청했어요. 그럼 150만 원을 이전하겠죠. 이전해서 도움을 주겠죠. 근데 금액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300만 원이 있는데 50%의 책임감을 느끼니까 200만 원을 이전하게 되겠죠. 그래요. 이 두 식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자선할 때 혹은 이제 도움을 줄 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